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천재이루, 천재이루.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한 할아버지가 젊은 직장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시는 걸 봤거든요. 평소 같으면 당연히 반대인데 그 직장인이 깁스를 한 다리를 질질 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일어나셨고 젊은이는 고맙다며 90도로 인사했죠. 그 순간 온 지하철 안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런 순간들이 바로 천재이루예요. 천재이루는 천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거든요. 천은 일천, 재는 해년, 일은 하나 일, 우는 만날 우자를 써요. 말 그대로 천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만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드문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소중한 순간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옛날 중국 위나라 시대에 조식이라는 문인이 있었어요. 조조의 아들이기도 한 그는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형인 조비가 황제가 된 후 늘 견제를 받으며 살아야 했죠. 어느 날 조식은 한 편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현명한 임금과 충신이 만나는 것은 천재이루의 기회다 라고 말이에요. 자신 같은 인재가 진정으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는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일이라는 안타까움을 담은 거였죠. 그때부터 천재이루는 정말 드물고 소중한 기회를 뜻하는 말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지하철에서 제가 깨달은 건 천재이루가 꼭 거창한 성공이나 출세의 기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젊은 직장인 사이에 흐른 그 따뜻한 순간, 서로의 마음이 통했던 그 찰나도 천재이루였던 거죠.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와 진짜 마음으로 연결되는 순간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그날 비로소 알게 됐어요. 세상에는 매일 수많은 기회가 스쳐 지나가지만 진짜 천재이루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부전자전, 부전자전.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에요. 매일 같은 골목을 지나다니는데 어미고양이가 새끼들을 데리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처음엔 그냥 귀엽다고만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서 보니까 새끼 고양이들이 어미를 따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미가 쓰레기통 뚜껑을 여는 방법, 음식을 찾는 순서, 심지어 경계하는 자세까지 완전히 똑같았어요. 그때 떠오른 말이 바로 부전전이었어요. 아버지 부에 전할 전, 아들 자에 또 전할 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고 아들이 또 그것을 전한다는 뜻이죠. 단순히 물건이나 지식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 방식, 심지어 나쁜 습관까지도 자연스럽게 대물림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시대에 곽해라는 관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청렴결백하기로 유명했거든요. 뇌물은 물론이고 공짜 밥 한 끼도 안 받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의 아들 곽순도 아버지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곽해가 죽고 나서 곽순이 관직에 올랐는데 사람들이 혹시 아버지와 다를까봐 지켜봤대요. 그런데 아버지보다 더 청렴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곽순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누군가 말했어요. 너희 부자는 정말 신기하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한 틀에서 나온 것 같아. 그때 곽순이 대답했죠.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신 건 재산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전전이죠. 그 길고양이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참 씁쓸했어요. 저도 모르게 아버지의 나쁜 습관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거든요. 화가 나면 문을 세게 닫는 것, 스트레스 받으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심지어 걸을 때 어깨를 움츠리는 자세까지요. 아무리 다르게 살려고 해도 몸에 밴 건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부전전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전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생자 필멸, 생자 필멸.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높은 빌딩들도 언젠가는 사라지겠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생자 필멸이에요. 생은 태어날 생, 자는 사람 자, 필은 반드시 필, 멸은 주걸 멸자거든요. 말 그대로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죠. 듣기만 해도 좀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말 속에는 깊은 위로가 담겨 있어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불교 경전에서 나온 말인데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스승이 돌아가시자 너무 슬퍼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있었대요. 그 모습을 본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생자 필멸이니라.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 법이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이니 슬퍼만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 제자는 이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지하철 안에서 제가 느꼈던 묘한 평화로움이 바로 이거였어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인간관계에서 생긴 상처도 심지어 제 걱정과 불안까지도 모두 영원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삶과 죽음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임갈굴정, 임갈굴정. 여러분,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깨달은 건데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김치도 없고 돼지고기도 없고 심지어 양파조차 없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배는 고프고 손님은 곧 올 예정이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마트로 뛰어갔죠. 장을 보고 보니까 시간은 이미 훌쩍 지나 있고 결국 라면으로 때워야 했던 그날의 당황스러움이란.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딱 이런 상황을 표현한 말이에요. 바로 임갈굴정이라는 말인데 목마를 임, 목마를 갈, 파일 굴, 우물정. 목이 마를 때 우물을 판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제서야 준비를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평소에 미리미리 준비해두지 않고 정작 필요한 순간이 되어서야 허둥지둥 대책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 전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어떤 나라의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평소에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놀기만 좋아했거든요. 신하들이 아무리 적국이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으니 군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간언해도 괜찮다, 괜찮아 하면서 계속 연회만 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제서야 왕은 깜짝 놀라서 어서 군사를 모집하라, 무기를 준비하라 하며 난리가 났는데 이미 때는 늦었죠. 평소에 후리안도 안 된 군사들,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어요? 결국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신하였다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바로 그때 제가 김치찌개 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은 거였어요. 평소에 냉장고 점검도 안 하고 필요한 재료들 미리 사두지 않고 살다가 정작 요리해야 할 순간에 허둥대는 제 모습이 딱 임갈굴정이었던 거죠. 목마를 때 우물을 파려고 하니까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는 냉장고 정리도 미리미리 하고 집의 기본 재료들은 항상 준비해 두게 되더라고요. 임갈굴정. 목마를 때 우물을 파지 말고 평소에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구밀볶음, 구밀볶음. 여러분, 라면 하나로 행복했던 그 시절 있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용돈이 바닥나서 일주일을 라면으로만 버텨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숙사 룸메이트가 있었거든요. 항상 웃는 얼굴로 괜찮아, 힘내 하면서 제 어깨를 토닥여주는 친구였어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그런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에요. 구밀복검. 입에는 꿀, 뱃속에는 칼이라는 뜻이거든요. 겉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도 속마음은 전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완전 두 얼굴이죠. 구는 입구, 밀은 꿀밀, 복은 배의 복, 검은 칼검이에요. 말급여로 입에는 달달한 꿀을 발라놓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 주변에 한 명쯤은 있지 않나요? 앞에서는 엄청 친하게 굴면서 뒤에서는 험담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 시대에 이인보라는 재상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말을 달콤하게 잘했다고 해요. 황제 앞에서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했어요. 다른 신하들한테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사람이 이인보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해칠 수 있는 냉혹한 인물이었거든요. 자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겉으로는 칭찬하면서도 뒤에서는 온갖 모함과 계략으로 그 사람을 제거했어요. 심지어 자신을 믿고 따르던 부하들도 필요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렸고요. 당시 사람들이 이인보를 보고 입에는 꿀을 발랐지만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고 말한 게 바로 구밀복검의 시작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이런 사람을 과연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진짜 무서운 건 대놓고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룸메이트 같은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다른 애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로 전해주고 있었더라고요. 쟤 요즘 라면만 먹고 산다니까 진짜 웃기지 않아? 이런 식으로요. 그 순간 정말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진정한 관계는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에요. 구밀복검 같은 사람은 결국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거든요. 교주고슬, 교주고슬.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어요. 벌써 3개월째 똑같은 곡만 연습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손가락 위치만 바꿔보세요 였거든요. 그런데 전 계속 악보에 표시된 대로만 치려고 하더라고요.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교주고슬이에요. 교는 아교교, 주는 기둥주, 고는 북고, 쓸은 검은고 쓸자거든요. 아교로 검은고에 기둥을 붙여놓고 연주한다는 뜻이에요. 검은고라는 악기는 원래 줄의 장력을 조절해야 소리가 나는 건데 기둥을 아교로 고정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연주해도 제대로 된 소리가 날 수가 없겠죠. 융통성 없이 고지식하게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처음 나온 건 전국시대 때인데요. 조나라에 공명이라는 악사가 있었어요. 그는 검은고 연주의 대가였는데 어느 날 제자가 물어봤어요. 스승님, 어떻게 하면 늘 똑같은 곡조를 연주할 수 있을까요? 공명이 웃으면서 답했죠. 그럼 기둥을 아교로 붙여넣으면 되겠네. 제자가 정말로 그렇게 했더니 검은고에서는 이상한 소리만 났어요. 그제서야 공명이 말했죠. 음악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거야. 고정된 틀에만 갇혀 있으면 진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어.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제가 딱 그 제자 같았다는 거예요. 악보에 적힌 대로만 치려고 하니까 음악이 딱딱하고 재미없었거든요. 선생님 말씀처럼 손가락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며 연주하니까
비로소 제 음악이 되더라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주 고슬처럼 한 가지 방식에만 매달리면 진짜 아름다운 선율을 놓치게 되거든요. 염화 미소, 염화 미소.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대로 된 미소를 지어봤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때까지 미소라고 생각했던 게 전부 가짜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직장에서 억지로 짓던 미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애쓰던 미소, 모든 게 연기였어요. 그런데 염화미소라는 말이 있어요. 염화미소라고 읽는데 염은 손가락으로 짚는다는 뜻이고 화는 꽃을 의미해요. 미소는 말 그대로 웃음이죠. 꽃을 들고 미소 짓는다는 뜻인데 사실 이건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말없이도 마음이 통하는 깊은 소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신기한 이야기가 있어요. 2500년 전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계셨는데 그날은 평소와 달리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손에 연꽃 한 송이를 들고 가만히 미소만 지으셨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어리둥절했죠. 부처님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꽃만 들고 계실까? 그런데 그 순간 마하가섭이라는 제자 한 분이 빙글에 미소를 지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오직 마하가섭만이 부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부처님도 그 미소를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아, 가장 깊은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날 40살 생일날 밤 혼자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빌어야 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좋았어요. 혼자인 것도, 조용한 것도, 아무도 제게 뭔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도. 그때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나왔어요. 억지로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올라오는 미소였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억지로 보여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하다는 걸요. 불원천리, 불원천리.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젊은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저는 부산까지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런데 왜 버스로 가? 저는 비행기 표가 없어서요.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구나. 마음이 문제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이런 마음을 담고 있어요. 불원천리라는 말인데요. 불은 아니다. 원은 멀다. 천은 천. 리는 리예요. 즉, 천리를 멀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천리면 대략 400km 정도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딱 그 정도 거리예요. 옛날 사람들에게 천리는 정말 엄청난 거리였을 텐데 그걸 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 대단하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건 맹자라는 사상가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준주 전국시대의 제나라에 선왕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이 왕이 정치를 잘하고 싶어서 천하의 현인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때 맹자가 살던 곳은 추나라였는데 제나라에서 추나라까지가 정확히 천리였어요. 선왕의 신하들이 말했어요. 맹자를 모셔오는 곳은 좋지만 천리나 되는 먼 거리인데 과연 올까요? 그런데 선왕이 답했어요. 현인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천리가 어디 먼 거리인가? 그리고 직접 사신을 보내서
맹자를 정중히 모셔왔다고 해요. 맹자도 그 마음을 알고 기꺼이 제 나라로 갔고요. 그때 제가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사실 저는 그날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였는데 항공편이 다 취소되는 바람에 급하게 버스를 탄 거였어요. 처음엔 왜 하필 오늘 이런 일이? 라고 생각했는데 아주머니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회사에 결국 합격했고 지금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거리는 마음의 문제였던 거죠.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천리도 가까운 거리가 되는 법이니까요. 망운지정, 망운지정.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부모님께 화를 냈어요. 그것도 아주 크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연애도 잘 안 되고 뭔가 인생이 꼬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자꾸 이것저것 간섭하시니까 폭발해버린 거죠.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망운지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망은 바라볼 망자, 운은 구름 운자, 지는 어조사, 정은 정자예요. 직역하면 구름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왜 하필 구름일까요?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생각해서 하늘의 구름을 보며 그리워한다는 의미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위나라 시대에 정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머니를 무척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너무나 그리워서 매일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구름 한 점 한 점이 어머니 같아서 바람에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어머니도 저렇게 멀리 가시는 건가? 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정현은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았고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망혼지정이라고 불렀던 거죠. 엄마한테 화를 낸 지 일주일 후에 갑자기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상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면서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의 간섭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게 사실은 사랑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망혼지정이라는 말의 무게를 느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당연한 줄 알지만 언젠가는 구름만 바라보며 그리워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더라고요. 조삼모사, 조삼모사. 여러분, 제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회사에서 잘렸고 통장에는 3만 원 남짓. 그런데 집 앞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젊은이, 너무 조급해하지 마. 도토리 하나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달라 보이는 법이야. 그때는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깊은 의미가 담긴 말씀이었어요. 조삼모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침 조자에 새삼자, 저녁 모자에 네사자를 쓰거든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표면적으로만 보고 속아 넘어간다거나 눈앞에 작은 이익에만 급급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걸 의미해요. 마치 도토리 개수만 세다가 정작 중요한 건 놓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원숭이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먹을 게 부족해지자 원숭이들에게 이렇게 제안했거든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화를 내면서 반대했어요. 그러자 저공이 꾀를 내서 말했죠.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는 어때? 원숭이들은 아침에 더 많이 준다니까 좋아라 하며 찬성했어요.
하루 총량은 똑같은 7개인데도 말이에요. 참 웃기면서도 씁쓸한 이야기죠. 편의점 아주머니 말씀을 듣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 원숭이들과 똑같았다는 걸 말이에요. 월급이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난리를 쳤는데 정작 그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경험과 인맥, 미래 가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눈앞에 50만 원 차이에만 집착해서 더 큰 기회를 놓쳤어요. 그때 편의점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비로소 이해됐죠. 결국 중요한 건 전체를 보는 눈이더라고요. 조삼모사에 속지 않으려면 숫자가 아니라 본질을 봐야 한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백중지간, 백중지간. 개고양이 2마리가 담벼락 위에서 마주보고 있더라고요.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그렇다고 먼저 공격하지도 않고 그 팽팽한 긴장감이 뭔가 익숙하다 싶었는데 바로 제 상황과 똑같았거든요. 백중지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백은 맏형 백, 중은 둘째 중, 지간은 사이 지혜, 사이 간이에요. 맏형과 둘째 사이라는 뜻인데 형제 중에서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실력이나 능력이 비슷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독인 객인이나 막상막하와 같은 의미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때 이야기인데요. 어떤 집안에 형제가 있었는데 맏형은 백이라 불리고 둘째는 중이라 불렸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났거든요. 맏형이 시를 지으면 둘째도 똑같이 훌륭한 시를 지어내고 둘째가 정치적 견해를 말하면 맏형도 그에 못지않은 통찰력을 보여줬죠. 주변 사람들이 누가 더 뛰어나냐 하고 물어봐도 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백과 중 사이에서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백중지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길고양이들을 보면서 문득 떠올린 게 작년에 제가 겪었던 일이었어요.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는데 저랑 동기 한 명이 경쟁하게 됐거든요. 둘 다 실력도 비슷하고 성과도 엇비슷하고 상사들도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그때 저는 그 동기를 이기려고 정말 악착같이 노력했어요. 밤 늦게까지 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계속 내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 둘 다 지쳐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서로 경쟁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서로를 더 발전시켜주는 동반자였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경쟁보다 협력이 더 큰 힘을 만들어낸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금지오겹, 금지오겹.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자기 딸 자랑을 하시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다른 애들이 흙 못 쳐가며 놀 때도 혼자 조용히 책 읽고 옷 한 번 더럽힌 적이 없거든요. 마치 금으로 만든 가지, 옥으로 만든 잎사귀 같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하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금지오겹이에요. 금, 가지지, 옥, 잎, 엽. 금으로 만든 가지와 옥으로 만든 잎사귀라는 뜻이거든요.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집안의 귀한 자녀, 특히 딸을 표현할 때 많이 쓰죠. 그런데 이 말이 단순히 예쁘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옛날 중국 한나라 때 무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황제가 자신의 누이 동생을 너무나 아꼈거든요. 그 누이가 바로 평양공주였는데 어릴 때부터 정말 아름답고 총명했대요. 무제는 평양공주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아이는 마치 금으로 만든 가지에 옥으로 만든 잎이 달린 것 같구나. 세상에 이런 귀한 보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정작 평양공주는 어땠을까요?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너무 소중하다고 너무 귀하다고 해서 궁궐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건 진짜 사랑은 상자 속에 곱게 모셔두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 버스한 아주머니처럼 자식을 금지옥엽이라며 과보호하면 정작 그 아이는 세상의 거친 바람도 못 견디는 온실 속 화초가 되어버리거든요. 진짜 금지옥엽은 소중히 여기되 세상과 당당히 맞설 수 있게 키워주는 거였어요. 골육상잔, 골육상잔. 길고양이 한 마리가 새끼들을 데리고 우리 동네 골목을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미 고양이가 새끼들을 얼마나 소중히 지키는지,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바로 새끼들을 입에 물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그곳을 지나가는데 이상하게도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혼자 울고 있었어요. 어미는 보이지 않고요. 생각해보니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더 깊이 상처를 주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골육상잔이에요. 골육상잔. 뼈골자에 살육자, 서로 상자에 해칠 잔자를 써요. 뼈와 살이 서로 해친다는 뜻인데요. 뼈와 살은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그 둘이 서로 해친다니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이 말은 혈연관계인 가족들끼리 서로 다투고 해치는 상황을 뜻해요. 형제자매끼리 싸우거나 부모와 자식이 원수처럼 지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가장 멀어지는 비극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위나라 조조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조비와 조식이 특히 뛰어났어요. 둘 다 총명하고 재능이 넘쳤거든요. 조조는 후계자를 정해야 했어요. 형인 조비는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고 동생 조식은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죠. 조조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두 아들 다 훌륭한데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말이에요. 결국 조비가 후계자로 결정됐어요. 그런데 황제가 된 조비는 동생 조식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동생의 재능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거죠. 어느 날 조비는 조식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7걸음을 걷는 동안 시를 한 편 지어라. 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식은 슬픈 마음으로 이런 시를 지었어요. 콩을 싸무려고 콩깍지를 태우니 솥 안에 콩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네.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어찌 이리 급하게 나를 해치려 하느냐. 이때부터 골육상잔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해요. 그 길고양이를 본 날 밤 집에 돌아와서 엄마와 큰 싸움을 했거든요. 사소한 일이었는데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결국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방에 혼자 있으니까 갑자기 그 어미 고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새끼를 그렇게 아끼던 어미가 어디로 간 걸까? 혹시 새끼를 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이면서 동시에 가장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이구나 싶더라고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조심스럽지 못하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중함을 잊게 되는 거죠. 뼈와 살은 원래 하나예요. 서로 해치면 결국 자신도 아프게 되죠. 가족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간담상조, 간담상조.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진짜 친구가 뭔지 알게 됐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처음으로 진짜 친구를 잃어버렸을 때 알게 됐다고 해야겠네요. 간담상조, 간, 애쓸게 담, 서로 상, 비출 조. 이 네 글자를 풀어보면 간과 쓸개가 서로를 비춘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에서 간과 쓸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쓸개에 저장되고 다시 쓸개에서 나온 담즙이 소화를 도와주는 거죠. 이처럼 둘도 없는 친구, 마음이 통하는 절친한 사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당나라 때 백거이라는 시인과 원진이라는 시인 이야기에서 나왔어요. 이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함께 공부하고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거든요. 그런데 백거이가 먼저 출세해서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됐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질투가 생기거나 관계가 소원해지기 마련인데 원진은 오히려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그리고 백거이도 친구를 잊지 않고 늘 챙겼죠. 둘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그 편지들이 너무나 진솔하고 깊어서 마치 간과 쓸개처럼 서로의 속마음을 다 보여주는 것 같다고 해서 간담상조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40살 생일날 밤, 저는 병원 응급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쓰러진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였는데 그때 제 핸드폰엔 생일 축하 메시지가 수십 개 와 있었어요. 페이스북에도 인스타그램에도 축하 댓글들이 주르륵 달려 있었고요. 그런데 정작 제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달려와 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어요.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새벽 2시에 병원으로 달려와서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있어준 친구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수백 명의 지인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간담상조는 단순히 친한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진짜 나를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해주는 말이에요. 평지 돌출, 평지 돌출.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 있어요. 바로 공허함이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평지 돌출이라는 말인데요. 평은 평평할 평, 지는 땅지, 돌은 갑자기 돌, 출은 나올 출이에요. 평평한 땅에서 갑자기 솟아난다는 뜻이죠. 보통은 뛰어난 인재가 평범한 곳에서 갑자기 나타날 때 쓰는 말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에서 갑자기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갑자기 분수가 솟구치는 것처럼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유향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아들 유흠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은 평지에서 갑자기 솟아오른 나무와 같다고요. 유흠은 어릴 때부터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어요. 공부도 그럭저럭, 성격도 그럭저럭이었죠. 아버지인 유향조차 이 아이가 뭔가 특별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흠이 20살이 되던 해 갑자기 놀라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학문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고 시도 훌륭하게 짓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번뜩이는 지혜를 드러냈거든요. 마치 평평한 들판에서 갑자기 거대한 나무가 솟아오른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유향이 이런 표현을 썼고 이후 평지 돌출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문득 깨달았어요. 평지 돌출이라는 건 거창한 성공이나 특별한 재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어쩌면 제가 매일 느끼던 그 공허함 자체가 변화의 전조였을지도 몰라요.
평평하기만 했던 제 마음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움트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평지 돌출은 남들이 알아봐주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인 거예요. 각골난망, 각골난망.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깨달은 건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김치찌개 맛을 제대로 못 내겠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매일 먹던 그 맛인데 정작 레시피를 물어보질 않았던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적당히 감으로 하는 거야 라고만 하셨거든요. 냄비에서 김치가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해보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각골난망인데요. 각골난망은 뼈에 새길 각, 뼈 골, 어려울 난, 잊을 망자를 써서 뼈에 새겨 잊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뼛속 깊이 새겨져서 절대 잊을 수 없을 만큼 고마운 은혜나 깊은 감동을 받았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단순히 기억에 남는다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바꿔놓을 만큼 깊은 울림을 준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때 소무라는 인물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소무는 외교사절로 흉노족에게 갔다가 억류되어 무려 19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야 했어요. 흉노족은 소무에게 한나라를 배신하고 우리 편이 되면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회유했지만 소무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 결과 시베리아 같은 추위 속에서 양을 치며 버려진 채 살게 된 거죠. 매일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서도 한나라 황제가 내린 사절의 증표인 부절을 한 번도 놓지 않았대요. 부절의 깃털이 다 떨어져 나가도 막대기만 붙들고 있었다고 해요. 19년 후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온 소무를 본 사람들이 그의 충성심에 감동받아 뼈에 새겨 영원히 잊지 못할 은혜라고 표현한 게 각골난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어머니의 사랑도 그런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매일 해주시던 그 김치찌개 한 그릇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뼈에 새겨질 만큼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지금 냄비 앞에 서서 김치를 볶고 있으면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져요. 조금 더 볶아야 돼. 그래야 단맛이 나거든. 이라고 하시던 목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결국 각골난망이란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순간들이 얼마나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더라고요. 한포고복, 한포고복.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편의점 앞에 나타나는 삼색이라는 고양이가 있거든요. 이 녀석이 참 신기한 게 밥을 주면 절대 급하게 먹지 않아요. 천천히 한 입씩 음미하면서 먹는데 배부르면 그 자리에서 배를 둥글게 만들고 누워버려요.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이 고양이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를요. 함포고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함은 먹음을 함, 포는 씹을 포, 고는 붓고, 복은 배의 복이에요. 글자 그대로 풀면 입에 음식을 머금고 배를 북처럼 둥글게 부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배불리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그린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어요. 중국 고대 요나라 시대 이야기인데요. 요 임금이 어느 날 백성들 사는 모습을 직접 보러 나간 거예요. 궁궐에만 있으면 백성들의 진짜 생활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시장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아이들이 거리에서 뛰어놀고 어르신들은 나무 그늘 아래서 바둑을 두고 상인들은 여유롭게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점심시간 풍경이었대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밥을 먹는데 누구 하나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그 자리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만족해하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다고 해요. 요 임금이 감동받아서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백성들이 입에 음식을 머금고 배를 북처럼 부르며 만족해하니 이보다 더 좋은 정치가 어디 있겠느냐라고요. 그때부터 한포고복이라는 말이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표현이 된 거예요. 그 3세기를 보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게 바로 이런 순간들이구나. 매일 바쁘게 살면서 밥도 후다닥 먹고 항상 다음에 해야 할 일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고양이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어요. 햇볕의 따스함, 배부른 만족감, 그 모든 걸 천천히 음미하고 있는 거죠. 진짜 행복은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작은 만족을 느끼는 거구나. 그 3세기가 저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깨달음이었어요. 위풍당당, 위풍당당.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25번째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정장은 빌린 거고 구두는 한쪽 밑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고 손에는 며칠째 들고 다닌 구겨진 이력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면접관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단어만 떠올랐어요. 위풍당당이라는 말이었거든요. 위풍당당은 위자에 바람풍, 마땅할 당에 마땅할 당을 써요. 위세나 기품이 있어서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단순히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걸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내면의 힘에서 우러나오는 당당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삼국시대에 관우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키가 9척이나 되고 수염이 길어서 미염공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런데 관우의 진짜 위풍당당함은 외모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관우가 적진 한복판을 혼자서 뚫고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수만 명의 적군이 에워싸고 있는데 그 사이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적들이 다 압도당해서 길을 비켜줬다고 해요. 무기 하나 들지 않고도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것이 바로 위풍당당이다 라고요. 그 관우의 위풍당당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 거였어요. 의리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사람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신념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저도 깨달았어요. 제가 25번의 거절을 당했던 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제 자신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면접관을 만나자마자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 보러 온 김아무개입니다. 라고요. 그 한마디에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더라고요. 진짜 위풍당당함은 비싼 정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등하불명, 등하불명.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갑자기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니, 정확히는 김치찌개를 망치면서 깨달았다고 해야겠네요.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을 내려고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따라했는데 왜 맛이 안 나는 거죠? 분명히 다 봤는데, 옆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등하불명이라는 말과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등하불명, 한 글자씩 풀어보면 등은 등불, 하는 아래, 불은 아니, 명은 밝다는 뜻이에요. 즉, 등불 아래가 오히려 어둡다는 말이거든요. 이상하죠? 등불이 밝게 비추고 있는데 바로 그 아래가 어둡다니요.
이건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마치 내 코끝에 뭔가 묻어 있으면 정작 내가 모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가장 잘 알 것 같은 것들을 오히려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 때 한요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밤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 등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구절의 해답이 바로 책 옆에 놓여있던 주석서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밤새 등불 바로 아래 있었던 건데 정작 그는 그걸 보지 못했던 거죠. 등불이 너무 밝아서 오히려 바로 아래쪽은 그림자가 져서 어두웠거든요. 한유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멀리서 답을 찾으려고 했구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걸 놓쳤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치찌개를 망쳤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어요. 엄마 요리를 수없이 봤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소금을 넣는 타이밍,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미묘한 손놀림, 김치를 볶는 그 절묘한 순간들 말이에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비밀이었던 거죠. 등 아래가 당연히 어두운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숨어 있거든요. 이열치열, 이열치열. 여러분, 라면 하나로 행복했던 그 시절 기억나세요?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여름방학이라 용돈도 떨어지고 기숙사 에어컨도 고장나서 정말 죽을 맛이었거든요. 그런데 옆방 선배가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면서 뭔가 이상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선배가 한 말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열, 치열, 이 네 글자예요. 이는 이로, 열은 뜨거울 열, 치는 다스릴 치, 그리고 마지막도 뜨거울 열이에요. 즉, 뜨거운 것으로 뜨거운 것을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보통은 더위를 피하려면 시원한 걸 찾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정반대예요. 더위를 이기려면 오히려 더 뜨거운 걸 먹거나 해야 한다는 거죠. 찜질방에서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거나 무더운 여름에 뜨거운 삼계탕을 먹는 것처럼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어요.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월나라 왕 구천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오나라한테 완전히 참패를 당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구천은 그냥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든 일을 자처하면서 자신을 단련했거든요. 매일 쓸개를 핥으면서 쓴맛으로 복수심을 불러일으키고 가장 힘든 일들을 도맡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구천은 고통으로 고통을 이기겠다는 마음이었던 거죠. 결국 이 방법으로 정신력을 기르고 나중에 오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이게 바로 이열치열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선배가 저한테 한 말이 생각나요. 더우면 더운 걸 해야 돼. 같이 뜨거운 라면 먹자. 처음엔 정말 이상했어요. 더운데 왜 더 뜨거운 걸 먹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땀을 쭉 흘리고 나니까 오히려 시원해지더라고요. 몸이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면서 더위에 적응하는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때로는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는 게 답이라는 걸요. 이열치열, 뜨거운 것으로 뜨거운 것을 다스리는 지혜예요.